1장 거대한 역사의 전제. 과학과 비과학.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세계 최초의 과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철학은 물론 법과 정치 분야에서 성과로 명성을 떨쳤다. 이뿐 아니라 탈레스는 지식과 지혜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고대 그리스의 7현인의 최초로 추대된 인물이다.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명칭 그대로 2600년 전 밀레토스에 살았다.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면 탈레스는 비범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유명인사인 셈이다. 탈레스의 인생을 하나로 엮기는 쉽지 않다. 그의 업적으로 알려진 것 가운데 상당수는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탈레스가 살았던 당시 그의 업적을 다룬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역사학자 또한 탈레스가 직접 남긴 기록을 단 한 장도 찾지 못했다. 다만 헤로도토스와 에우데모스 등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들은 탈로스를 깊이 존경했다. 그들은 태양과 달의 지름, 그리고 1년을 365일로 통일, 별을 활용한 해군의 황해술 개선, 일식 예측, 동지와 하지의 발견, 군대가 건널 수 있도록 할리스강의 흐름 바꾸기, 각종 수학적 정리, 선물 거래 고안, 지구설 등 탈레스의 굵직한 업적을 언급한다. 이 가운데 일부 행적은 비교적 설득력 있는 증거로 남아있긴 하다. 그 중에서도 상기된 내용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개념이 하나 있다. 바로 탈레스는 실제로 시험 가능한 가설을 거쳐 사물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탈레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세상을 둘러싼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이때 사용되는 기법이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이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며 이 책에서 소개할 모든 사실을 밝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학이란 특정한 관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을 예측한다. 늘 일어나는 현상은 관찰하기가 참 쉽다. 그 예로 공중으로 뛰었다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행위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면에서 점프한다고 우주 저편으로 둥둥 날아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두 중력 덕분이다. 중력은 늘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관찰 대상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결과가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으로 얼음을 상온에 그대로 두었을 때 액체, 즉 물로 변하는가 하면 녹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도 한다. 최소한 해수면 이상의 높이에서 온도가 어느 점 미만일 때 얼음의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녹아서 물이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의 목적은 관찰 결과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앞선 두 사례는 무한하게 반복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관찰에 해당한다. 반면 드문 사건일수록 연구는 더욱 어려워진다. 우주가 탄생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필연에 따른 존재인가의 여부를 관찰한다고 해보자. 이는 단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을 다루므로 관찰 내용의 이해와 예측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럼에도 해당 문제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해결에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도 연구가 어렵기는 매 한 가지다. 과거로 거슬러 갈수록 남아있는 정보가 더 적기 마련이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위인보다 현재 유명인의 삶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우리는 약 9,000년 전에 가장 융성했던 세계 최초의 도시인 차탈휘위크보다 고대 밀레토스에 살던 주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보다 더 앞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보는 훨씬 희박해진다. 화석 기록은 생명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발견되는 양이 드문데다 그마저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종을 막론하고 고대 생물 가운데 사망 후 화석으로 남은 개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고생물학자가 현재까지 발굴한 성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은 총 32마리뿐이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거대한 골격과 이빨을 가진 대형 공룡이다. 참고로 신체 부위 중 가장 화석이 되기 쉬운 부위가 바로 뼈와 이빨이다. 물론 32마리도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도 다른 종보다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존재가 2500만 년 전에 지구를 누비던 생명체로 고생물학자는 총 250억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살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존하는 인간의 위에 화석화 비율을 대입해본다면 6600만 년 후 겨우 100명만 화석으로 남는 꼴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인간의 0.0000128%만 화석이 되는 셈이다. 동식물이 화석이 되려면 반드시 적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망해야 한다. 물론 화석이 될 확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갑작스러운 홍수에 밀려온 토사나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에 순식간에 파묻힌 뒤 시체가 최소 1만 년 이상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필자도 화석이 되길 원한다. 물론 자녀들은 이미 필자가 화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홍수나 화산 폭발로 생매장을 당하는 대신 평화로운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 필자가 화석이 되고 싶은 이유는 미래의 과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이다. 미래의 고생물학자들이 필자의 화석을 발견한다면 필자는 생전보다 사후의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과거 생존했던 생명체의 역사는 일부 인상화석의 형태로 바위에 남아있다. 그러나 인상화석은 워낙 희귀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는 딱히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와중에도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는 생명체의 역사를 두고 놀라운 분석 결과를 선보였다. 이상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과학의 원리를 다루고자 한다. 과학적 연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가 사는 우주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인 및 소셜미디어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되풀이해봤자 그 내용이 지식으로 탈바꿈되진 않는다.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이제 식상하기 그지없다. 물론 과거에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지식을 얻기 전 사람들은 주변 세계를 관찰한 결과를 설명하는데 허구를 담곤 했다. 그중 그럴싸한 설명도 많기는 하지만 대개는 괴담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적 노력이 그동안 수많은 지식을 일궈냈음을 감안할 때 괴담과 그 탄생이 여전히 모종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스럽고 개탄스럽다. 필자만 해도 왕족 중 파충류 외계인이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직 살아있는 채 운동 중이며 2020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둥, 달 착륙은 가짜에 키아누 리브스는 불사의 몸이며 어쩌면 흡혈귀일지도 모른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웃어넘길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사실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 동종요법이나 원격 치유는
당연히 효과가 없고 생강의 암치료 효능은 이미 없음이 과학으로 충분히 밝혀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 집착한다. 과학과 의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언정 수많은 질병의 치료에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냈다.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웬 신비주의자가 팀북두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만 듣고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무시한다면 단명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 과학을 믿도록 하자. 과학은 증거를 만들어 가설을 뒷받침하고 논박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을 해명한다. 괴담과 음모론은 증거와 거리가 멀다. 우리 문명은 과학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일루미나티가 꼭두각시 인형 조종사처럼 흑막에 숨어 조종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어떤 미신이나 음모론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며 검증도 가능하다. 과학적 연구의 시작. 과학적 연구 방법은 관찰과 질문으로 시작한다. 관찰 대상은 자연물이나 인공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모두 가능하다.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을까? 라든지 이 나무는 왜 다른 품종도 아니고 그 품종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내 몸은 왜 아플까? 몸이 회복되는 이유는 뭘까? 뛰어오를 때마다 땅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지금 영국에서는 부모님이 젊었을 때보다 눈이 왜 적게 올까? 같은 단순한 질문이라도 좋다. 이 책에서 필자의 관찰이란 우리는 존재한다이며 이에 따른 후속 질문은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이다. 과학은 이 질문의 해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다.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계속 질문을 해왔다. 부모님께서는 그때 화가 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필자가 30살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바다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필자는 몇 분 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님께 물은 적이 있었다. 당시 부모님 모두 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적 개념이 뿌리 박히신 분이었다. 그럼에도 질문에 대답하기가 점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필자는 결국 도서관에 가서 과학도서를 빌려왔다. 그리고 10대가 되자 부모님께서는 청소년 주간 과학지를 구독해 주셨다. 필자는 잡지가 배송되는 날만 기다렸다가 잡지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읽었다. 때로는 읽었던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적기도 했다. 아마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의 필자를 연구했다면 괴짜 소년으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부모님이 연구 대상이었다면 필자가 과학에 집착하면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걱정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필자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필자를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했기 때문이다. 10대 시절 골프 바지에 끝이 뾰족한 구두에 트렌치 코트, 녹색 트릴비 모자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히 도움을 주진 못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학교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아닌 나열된 사실만을 줄줄이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학교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집에서 혼자 연구했을 따름이다. 관찰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은
관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말한다.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의 필자를 관찰한다면 필자가 유전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 괴짜라는 가설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1980년대 과거에는 이를 쉽사리 증명할 수 없었다. 가설은 추가적인 관찰이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은 가짜가 꾸며낸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지식은 우리의 관찰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설을 제시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앞선 질문인 저 나무는 왜 저기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누구에게나 관련이 있을 법하지만 나무를 보면서 아무도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가 박사학위 연구를 시작한 이후 들판에 앉아 그곳에 있는 자작나무를 1시간 동안 바라보며 정확히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지역 내 수목 분포와 다람쥐, 사슴 등의 동물 간의 역할 간 상관관계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나무는 왜 여기 있을까라는 질문에 즉시 떠오르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결함이 없는 한 나무 품종의 씨앗이 그 장소에 정착하여 원만하게 발아하고 성장하여 묘목으로 성장한 개체가 유목을 거쳐 성목으로 자랄 수 있는 올바른 환경에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무는 초식동물에게 먹히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해야 한다. 동시에 생장에 필요한 물과 빛,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뻔한 대답이라도 알고 보면 하나의 지식을 위해 수많은 가설들이 수립과 검증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씨앗을 모으고 심는 실험을 하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은 숫자가 발아하여 묘목으로 자란다면 씨앗이 유목으로 자란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통찰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모든 씨앗이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이 질문에 따라 발아 이후의 생존과 생장 여부는 씨앗을 심은 곳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에서는 씨앗을 여러 종류의 환경에 심고 빛과 물, 영양분의 공급량을 달리한 뒤 어느 쪽이 잘 자라는지 관찰하는 형식의 실험을 할 수 있다. 씨앗이 특정 환경에서만 발아하고 다른 환경에선 그렇지 않다면 발아부터 성장까지 모든 씨앗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데 환경적 요소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아와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라도 모든 묘목이 생존하여 유목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또 왜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일부 묘목은 초식성 곤충이나 달팽이, 토끼, 사슴 등에 먹혀 생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이 든 개체도 있을 것이다. 위의 관찰은 질병 및 초식성 개체가 묘목의 사망률에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는 새로운 가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에 다음 실험으로 빛과 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되 초식동물과 병원체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묘목, 씨앗과 유목의 상태를 비교한다. 두 집단의 사망률에 차이가 있다면 초식동물과 병원체가 씨앗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으로 빛과 물, 영양분 공급량이 적당하고 병원체와 초식동물이 없음에도
발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이 관찰에서는 일부 씨앗에 문제가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는 씨앗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거나 상했거나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 발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려면 실험 장소를 들판과 온실에서 실험실로 옮겨야 한다. 현미경과 저울, 질량 분석기, 전자염기 서열,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기기에 유전공학 기법까지 활용하여 씨앗의 형태와 대사 기전, 유전자를 비교한 다음에야 이상적인 환경에 씨앗을 심어보아 발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관련하여 필자는 박사학위 연구로 영국의 숲 일부 구역에서 사슴을 배제했을 때 씨앗과 묘목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사슴 차단 실험군이라 명명한 구역에는 울타리를 쳤고 동일한 면적의 다른 곳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아 사슴이 드나들 수 있는 대조군을 설정했다. 그리고 각 구역에 나무 씨앗과 묘목을 심었다. 사슴 차단 실험군과 대조군은 사슴이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조성하고자 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자라는 식물 중 짧은 것은 큰 낫으로 모두 정리했다. 그러던 도중 다소 지루함을 느끼면서 심심함을 달래고자 나는 저승사자다라고 중얼거리며 낫을 휘둘렀다. 그 순간 개와 산책하던 여성이 모퉁이를 돌다가 필자를 보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당시 실험 장소가 정신병동과 가까웠기에 혹여나 그 사람이 필자를 탈출한 환자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재빨리 자리를 떴다. 그래도 그때는 다행히 트렌치 코트와 녹색 트릴비 모자를 착용하진 않았다. 이처럼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실험은 잘 진행되었다. 그렇게 실험 지역에 심은 여러 품종의 나무 씨앗과 묘목의 생존율에 사슴이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해왔다. 실험이 끝날 무렵 필자는 나무가 잘 자라는 장소와 그 이유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에도 이후 제기할 질문이 모두 해결되진 않았다. 당신이 보고 있는 나무는 왜 다른 품종이 아니고 그 품종일까? 몇 년 전 필자의 눈에 들어온 나무는 왜 코코드메르가 아니라 자작나무였을까?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가설은 특정 환경이 어느 품종의 씨앗에 유리한지 또는 모체나무와의 거리상 근접성이 운 가운데 어느 요소가 씨앗의 특정 장소에 도달하여 그곳에 발화하고 생장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룰 수 있겠다. 어쩌면 자작나무 씨앗이 발화 후 묘목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빛과 물, 영양분의 양이 코코드메르와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것이다. 나무의 품종에 따라 씨앗의 크기와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특정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일까? 이에 과학자들이 고심한 끝에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일부 품종의 씨앗이 특별히 거대한 이유를 설명해냈다. 코코드메르는 세이셸 공화국에서 단 2곳의 섬에서만 발견되는 야자나무이다. 이 나무에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가장 큰 씨앗이 열린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 코코드메르 나무 아래에 서는 사람은 없다. 열매 하나당 최대 20kg에 길이는 30cm에 달하므로 머리에 명중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위와 달리 자작나무의 경우 머리에 떨어져도 감촉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작다. 자작나무 씨앗의 길이는 1에서 2mm 정도이며 무게는
1g도 되지 않는다. 또한 자작나무는 코코드메르와 달리 유럽과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생물학자들은 작디 작은 자작나무 씨앗보다 훨씬 더 큰 코코드메르 씨앗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해 동안 연구한 끝에 그 이유를 밝혀냈다. 최초의 야자는 8천만 년 전에 진화했으며 이는 공룡이 멸종하기 약 1400만 년 전이다. 최초의 야자가 등장한 이래 코코드메르는 토양에 무기질과 영양분이 적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했다. 다른 종이라면 일찌감치 죽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남다른 특성을 갖추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코코드메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대가로 비옥한 토양에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특성을 가졌다. 그렇다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특별히 생존이 가능한 코코드메르는 어떤 특성을 갖도록 진화했을까? 먼저 코코드메르의 잎은 배수로처럼 흐르는 물을 나무의 줄기 주변으로 떨어뜨리도록 진화했다. 비가 내리면 잎에 쌓인 새똥과 꽃가루, 기타 생명체의 부산물이 씻겨 내려간다. 귀중한 영양분과 무기질을 머금은 이 빗물은 줄기 근처에 흙으로 들어간다. 흙 속의 영양분과 무기질은 다시 뿌리에 흡수되어 새로운 가지와 잎과 열매, 뿌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코코드메르는 토양에 부족한 영양분과 무기질을 서식지의 주변 환경에서 조금씩 조달할 수 있도록 잎의 형태가 독특하게 진화했다. 다음으로 코코드메르는 최대 4년 동안 엄청난 크기의 열매를 키우는데 귀중한 자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떨어진 열매는 발아에만 2년이 걸린다. 이 나무는 자손이 영양분으로 가득한 커다란 열매에서 발아하여 묘목까지 순조롭게 자라도록 진화했다. 또한 씨앗이 크면 모체나무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코드메르도 대부분 모체나무의 그늘에서 싹을 틔운다. 놀랍게도 코코드메르는 자손을 보살피는 유일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동물이야 자손을 보살피는 행동은 흔하지만 식물에게서는 단 한 종에서만 발견된다. 실험에 따르면 모체나무의 바로 아래에 떨어진 씨앗이 멀리 떨어진 것보다 빠르게 자란다고 한다. 그 이유로 모체나무의 잎이 물과 생체 부산물을 줄기와 가까운 곳으로 흘려보내면 근처에 있는 자손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무 가운데 다수의 종은 경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같은 종의 씨앗이라도 자신의 근처에 발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화학물질을 적극적으로 생산한다. 이와 달리 코코드메르는 모체나무가 화학물질을 분비하지 않고 자손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환경을 제공한다. 코코드메르는 해마다 1개에서 2~3개의 씨앗을 만들지만 자작나무는 수십만 개씩 생산한다. 자그마한 자작나무 씨앗에는 날개가 있어 바람을 타고 수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작나무 씨앗은 울창한 숲이 형성된 지붕 아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경쟁이 거의 없고 개방적인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작나무 씨앗은 극히 일부만 성장에 적합한 환경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연히 자작나무의 생활 방식은 코코드메르와 매우 다르다. 어떤 종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한편 다른 종은 평생 들여도 얼마 안 되는 수만 생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식물의 씨앗 모두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큰 나무로 자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식물학자들은 관찰, 가설, 실험, 반복이라는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특정 종의 생김새 및 특정 환경에서 잘 자라도록 적응하게 된 이유를 알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특정 나무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씨앗이 그곳에 뿌리를 내려 자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거란 가설을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모두 마음만큼은 과학자이기 때문이다.